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 탈출기 시리즈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제목하고 좀 모순되지만 회생제도나 파산제도, 그 다음에 워크아웃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고 절대 해야 할 것들입니다. 본인의 신용이 불량하다면. 자,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보증은 단순 보증, 연대 보증, 물상 보증,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연대 보증은 주된 채무자하고 100% 책임을 같이 지는 걸 연대 보증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A가 1억을 빌리고 보증을 5천만 원만 한다, 이렇게 제한된 보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연대 보증 자체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연대 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 액수만큼 100% 진다. 그 다음에 채무가 없이 물건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있는데 대표가 부모님 집을 담보로 설정하고 사업 자금을 융통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부모님은 채무가 없잖아요. 이렇게 채무 없이 물건만 제공해서 보증을 서는, 물건의 값어치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서게 되는 걸 물상 보증이라고 합니다. 채무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책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 보증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는 사실 종류가 다양합니다. 한명, 합자, 유한회사, 무한회사,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주식회사로 보죠. 주식회사는 타인 자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기업 운영을 위해서. 그러면 주식들을 사들인 사람들을 주주라고 그러잖아요. 주주들은 자기가 산 주식만큼만 유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주식 그냥 휴지되는 것이 뿐이지, 회사 채무를 주주가 감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가 보통 실무에서 많이 쓰니까 주식회사 기준으로 설명하면, 특수관계인과 주식 지분을 나누어 갖지 마라.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그 다음에 팔촌인의 혈족, 그 다음에 결혼으로 인해서 생긴 인척, 사촌인의 인척, 이런 사람들을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법률에서는 육촌인의 혈족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 이 주식 지분을 나누게 되면 세금에 대해서, 법인 세금에 대해서 2차 납세, 2차 납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에 대해서도 2차 납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왜? 특수관계인들의 채무는 다 합치거든요.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그래서 다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대표이사 40, 그다음 배우자 30, 자녀 1, 2 해서 이렇게 20, 10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럼 과점주주가 없잖아요. 표면상으로는 51% 넘는 사람이 주주가 없거든요. 근데 다 합칩니다. 다 합치고 책임이 이 4명 특수관계인들이 전부 다 100%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세금을 2차 납세하거나 납부하거나 그랬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구상은 할 수는 있어요. 자기 비율을 초과해서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수관계인과 주식 지분을 나눠 갖지 마라.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마라. 대표이사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특수관계인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돈을 넣는 경우, 이런 경우 가수금이라고 보통 하죠. 이 가수금을 넣을 수가 있어요. 회사가 어렵다 보면 넣을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요때는 특수관계인들이 돈을 빌려서 회사에 넣는 경우에는 또는 뭐 개인 사업체에다가 넣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절실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다 이제 저 사업체나 뭐 그 회사나 이런 걸 정리를 하고 뭐 또 어느 정도 주변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재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땡겨 써버리고 뭐 풀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특수관계인 채무는 또 회생이나 파산제도 이런 데서는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보호를 못 받아요. 거의 이제 배당에서 뒤로 밀린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빌리지 마라.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나 마찬가지인데 그 법인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체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운전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돼서 개인 고유 재산을 이제 담보 잡히거나 아니면은 매각하거나 해서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큰 계약이라든지 사업 계획상 좀 버텨야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런 어떤 계획 없이 계속 꾸역꾸역 운영을 하느라고 사재 털어가지고 넣는다. 그러면 그때도 아주 절실하게 이제 그 사업 계속을 할 건가 접을 건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은 건데 뭐랄까 뭐 이제 본연의 사업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제조업인데 뭐 주식 부동산 이런 거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빚을 지고 돈이 있어서 투자하는 거는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거는 상관없죠. 망해도 뭐 채무가 생기지 않으니까. 대출을 끌어서 하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서 소득에, 사업소득에 또는 뭐 근로소득에 30% 이하로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이 그나마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지 않는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연론이 뭐 소확행이니 뭐 이런 걸 굉장히 추구하는 그렇잖아요. 추구하는 상황이고 시기인데 이거는 보면 돈을 지금 펑펑 쓰면은 결국에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갖다 끌어 쓰는 거거든요.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끌어다 쓰는 겁니다. 왜? 지금 1억은 10년 후 1억하고는 값어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당겨서 쓰지 마라. 결국 뭐 연론이 소확행이니 좋긴 좋은데 적당히 하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력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불량 상태로 빠지는 거는 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요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하면 안 되는. 원래 뭐 보증선거는 호로자식이라고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불량 상태에서 빠져나오거나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